방구석 IB 영어 채널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설이 아니라 희곡을 가져왔어요. 많은 국제 학교들에서 다루고 있는 A Raisin in the Sun, 태양 속의 건포도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희곡의 특징과 효과, 그리고 희곡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게요. 원서는 이렇게 출간이 되어서 전체적인 희곡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영어 대사나 또 원서가 아직은 어렵고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국내에서 동인 출판사에서 출간된 번역본으로 먼저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번역본은 이렇게 한쪽에 희곡의 원서와 오른쪽에 한국어 번역본이 함께 들어있고 작가에 대한 소개와 작품 소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먼저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또 원서로 희곡을 읽는 것이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 번역본을 주요 장면들을 스캔해서 학생에게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서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한국은 정말 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 작품까지도 번역본에 그리고 희곡이다 보니 대사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원서와 번역이 이렇게 펼쳤을 때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출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에 대한 소개와 또 작품의 배경 설명까지도 들어있어서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고 또 국제학교 중등 과정에서 그 리터처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라면 국내에서 책을 통해서 영문학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먼저 희곡,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국제학교와 IB 영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희곡은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Doll's House, 인형의 집,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민자 사회와 아메리칸 드림 문제를 다룬 이 Raisin in the Sun, Jane Eyre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 태양 속의 건포도 Raisin in the Sun 작품을 다루고 싶은 이유는 IB 영어 과정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 문화적인 특징을 담은 작품들을 선호하고 또 에세이에도 작품과 인물 분석뿐 아니라 그런 시대 문화적인 배경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IB 영어 과정에서 선호하는 주제인 역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시대상, 페미니즘 주제, 정체성 문제, 이민자 사회의 문제 등을 공부할 수 있고 더불어서 희곡의 특징과 어떤 작품의 기능, 그리고 희곡 에세이는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곡의 특징은 일반 장편 소설에 비해서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짧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장면이 한정돼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소설은 작가가 얼마든지 배경이나 시간이나 공간을 이동하고 자신의 생각을 상상도 쓸 수 있고 길게 늘어뜨리고 뭐든지 적을 수 있지만 희곡이라는 것은, 드라마라는 것은 연극으로 상영하기 위한 대본이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극 무대에 배우들이 상영하는 장면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작품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씬을 작품 안에서 한 4개에서 6개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할 때 종이를 나눠서 각 중요 장면들에 따라서 그 장면의 의미와 인물들의 행동과
중요 대사들을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황 설정과 인물 세팅, 시각적 묘사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사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가 어떻게 꾸며졌고, 주인공들이 뭐 한 명은 서 있고 앉아 있고, 한 명은 고개를 숙이고 뭐 꼿꼿이 세우고 있고, 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나 장치들로도 의미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적 묘사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희곡을 읽어야 합니다. 뭐 소설도 마찬가지죠. 주제뿐 아니라 그 소설 안에 세팅도 중요하듯이 이렇게 희곡은 더더욱 연극 상영을 위해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묘사나 장면에 대한 이해, 중요 장면에 따른 상황 설정, 인물 세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에세이를 적을 때도 함께 분석하세요. 그로 인한 효과를 함께 분석하시고, 또 다음으로 희곡의 특징은 대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대사 하나에 정말 많은 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물론 소설 안에서도 대사가 중요하지만 작가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독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희곡은 작가의 설명은 최소화하면서 지시를 하고, 배우들에게 지시를 하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인물의 성격과 인물들의 관계, 상황 설정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미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희곡을 공부할 때는 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설을 공부할 때 중요 장면과 주제를 추리듯이 희곡에서는 중요 대사를 추려서 공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태양 속의 건포도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작가 한스 베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작가 한스 베리는 역시 희곡 작가인 남편과 함께 이렇게 희곡 작품을 쓰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한 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그 아메리칸 드림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한편으로는 꿈이 좌절되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한스 베리가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회에서는 이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초기에 그 이민자 문제나 또 흑인 사회의 어떤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칠게 표현이 됐고, 그것이 문학에도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스 베리는 이 작품 안에 그렇게 뭐 인종에 대한, 이민자와 기존의 그 국가의 주민들 사이에 대립만을 초점으로 두고 작품을 전개하지 않고 한 가족 안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담고 다소 완곡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중산층 문학 아니냐? 백인 사회를 옹호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냐? 하면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회나 운동권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더 인상 깊고 현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물론 과격한 운동을 담은 그런 작품들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족이라는 설정 안에 당시에 1950년대에 미국 사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다 담았다는 것이, 한 가족이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가족의 모습이 묘사돼서 진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 등굣길에 막 욕실 가지고 싸우고 투닥거리고 뭐 엄마랑 오빠랑 싸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남자친구랑 다투고 데이트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과 이민자 사회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가치관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을
연극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작가인 한스베리도 이 작품을 쓰면서 나는 이 작품이 반드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의 공통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한 가족을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한 흑인 사회 전체나 크게는 미국 사회로 글로벌 사회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것도 또 작품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물 소개를 먼저 할까요? 희곡에서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장이 마마라고 불리는 어머니, 그리고 빅 월터라고 불리는 아버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큰 보험금을 남기고 거기서부터 희곡의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월터, 둘째 딸인 막내인 베니사, 그리고 월터의 부인이자 그 마마의 며느리인 루스, 그리고 이 집에 초등학생 아들인 트라비스,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베니사가 데이트하는 남사친이 2명 있는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학생 아사가이, 그리고 부유한 집안 출신의 또 베니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조지, 이렇게 2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곡 안에서는 인물들의 개성과 가치관이 강하고 각기 주관이 강해서 앞부분부터 또 가족들이 다툼을 통해서 희곡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희곡은 짧은 시간 안에 한 장면 안에 그 문제와 상황과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관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범한 가족들의 아침에 투닥투닥 다투는 출근길, 등굣길 문제에서부터 희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마나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빅 워터는 이민자 1세대고 그 자녀들인 워터와 메리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교포 2세죠.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도 등장을 하게 되고, 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프리칸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그 가족들의 형편 때문에 쉬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또 보모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무리해서 결국에는 일장의 마지막에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작품 안에서의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앞부분은 그런 이제 작은 집을 개조를 하고 또 하고 낡은 가구들을 고치고 고쳐서 그런 좁은 곳에서 심지어 방이 부족해서 아들 트라비스는 거실의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작은 부부방과 또 마마와 베니사는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또 욕실이나 공용 공간은 이웃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매일같이 다투면서 힘겹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인 빅 워터가 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족에게 큰 보험금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가족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또 빅 워터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한 채 물려주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민자들의 꿈이자 가장들의 꿈이죠. 내 집 마련,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그것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이 희곡이 전개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마마가 어렵사리 또 좋은 집을 마련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서 유색인종 가족이 이사 오는 것을 반대해서
자신들이 그 집을 웃돈을 주고 사줄 테니 이사를 취소해라. 이렇게 하면서 대리인이 집을 찾아오게 돼요. 또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희곡의 중간에는 베니사가 두 명의 남사친과 데이트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가고, 또 전통적인 여성상,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와 뭐 여성은 이래야 된다, 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적하는 그런 베니사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상과 함께 페미니즘 주제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모습과 여성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아침 풍경에서 이 희곡이 시작하는데, 트라비스는 어김없이 거실의 소파에서 자고 있고, 이 집의 며느리이자 어머니 루스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들이 깨지 않게 조심조심, 원래는 창고 공간을 부엌이자 식사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늦게 일어나는 남편 월터와 또 신우이죠. 그 신우인 베니사를 깨우고, 또 어머니 마마의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가족의 아침 풍경이 시작이 되고 희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니사는 일어나자마자 식사 자리에서 오빠인 월터에게 또 까칠하게 말을 하면서 남매가 싸우고, 또 욕실을 두고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렇게 다투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이 베니사는 오빠인 월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매라고는 하지만 거의 조카뻘 나이 차이가 10대 살이 나는 그런 조카였기 때문에 월터와 루스가 거의 자식 키우듯 그렇게 키워서 이제 막 20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베니사는 당시에 이제 조지라고 하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마마나 베니사의 어머니입니다. 또 신우인 새언니 그 루스는 부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여자가 대학을 가고 또 의사가 되려고 하니? 또 의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건 어떡하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월터 역시도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으면 자기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가족을 부양할 건데, 너는 무슨 여자가 의대에 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의사가 되고 전문직이 되려고 하냐 하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한국 사회는 직업이나 교육에 대해서 성별이나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것에 형식적으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당시에 1950년대에는 아직도 여성상에 대해서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마나 루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이웃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근무 시간 대비 적은 수익을 통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면서 또 가사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힘겹게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터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했던 그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는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백인 사업가의 운전사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전사가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보다 나이 어린 것들 운전기사나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면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 수 있는 방 한 칸 집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급기야는 출근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부인인 루스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통해서 liquor store, 이제 주류 판매점이죠.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그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일으키고 큰 돈을 벌어서 남자답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니인 마마는 그 보험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빅 월터의 그 꿈이었던 가족들을 위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루스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녀인 트라비스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 그러니까 마마와 그 의견을 같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마마는 오히려 자녀들보다도 이 며느리인 루스를 더 예뻐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의견을 참고하는 모습이 희곡 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투닥거리기도 하고 때로 돕기도 하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보험금 수표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마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자녀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집을 구입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 보험금을 동등하게 나눠줬다. 또는 딸인 베네사의 의대 진학에 몰아줬다. 아들인 월터의 사업 자금을 결국엔 아들에게 설득돼서 거기에다 보태줬다. 하지만 참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지혜롭다는 생각이 든 게 아무래도 마마는 아프리칸 출신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장남인 월터를 항상 우선시하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 부분도 아들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동등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에 그 보험금의 3분의 1은 가족을 위한 집을 구입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아들 월터의 사업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막내딸인 베니사의 의대 진학 학비로 남겨두고 이것들을 그 아들인 월터에게 맡기면서 은행에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예상이 되시나요? 이 월터는 사업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동생인 베니사의 의대 학비까지도 어머니가 남겨준 그 집 계약 이외에 나머지 보험금을 전부 그 사업 동업자 친구들에게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업 구상이 그 친구들이 짜고 계획한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보험금을 모두 날리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면 또 오빠인 월터가 성공해서 동생 베니사의 학비뿐 아니라 뭐 부인이나 아들의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을 텐데 참 안타까웠어요. 아무래도 희곡이다 보니까 그런 극적인 장면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백인 사회와의 갈등, 그 차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두고 희곡 중간에 등장하는 베니스의 남사친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니사는 2명의 남사친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를 함께 다녔던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학생 아사가이, 이름도 그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본명을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고국에 대한 그런 어떤 소명이나 정체성이 뚜렷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사가이는 그 베니사에게 선물을 줄 때도 항상 고국에 다녀올 때 전통 의상이나 그 아프리칸 전통 음악을 선물로 주고 베니사가 자신의 조상들의 출신인 그 아프리칸 전통성을 잊지 않도록 그런 대화와 선물을 통해서 그 베니사에게도 자신과 결혼해서 고국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계몽운동이나 교육 봉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베니사는 극 중에 의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 했는데 아사가이는 그것을 풍족한 미국 사회가 아니라 문맹률도 높고 기본적인 위생이나 의료에 대한 관념도 부족한 나이지리아로 가서 자신과 함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아사가이가 정말 진실되게 베니사를 사랑하고 존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자신의 고국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지만 꼭 베니사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하면 무조건 자기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 너는 거기서 의사로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베니사의 의사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목표에 베니사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친구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맘대로 설정한다는 것도 저는 베니사의 주도권을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베니사는 아사가이가 자신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민자로서 혼란을 느낄 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면서 소통하고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지라는 남사친이 등장하는데요. 베니사는 조지와도 데이트를 종종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니사는 조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조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성공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사업가의 아들이었고 대학에 재학은 하고 있었지만 좀 외모를 치장하거나 여러 여사친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뭐 학문이나 사회 문제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나 생각을 회피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마나 루스는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렸고 또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자 인생은 부자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아프리카에서는 맞아 죽는 그런 부인들도 많고 제대로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도 드문데 너는 뭘 더 원하니? 왜 조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 그냥 그 사람과 결혼해. 그럼 앞으로 너의 삶은 돈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해지는 거야. 굳이 왜 힘들게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해서 네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 이렇게 베니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한 대화 장면들이 희곡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니사는 이렇게 겉멋이 들고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는 조지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가까워지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베니사는 왜 굳이 다른 직업들보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직업이죠. 저는 처음에 이 희곡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베니사가 이민자로서 이민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직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인종이라든지 출신, 성별에 차별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닐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이유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릴 때 친구가 크게 다치고 그것을 의사가 고쳐줘서 정상적인 모습과 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꼭 뭐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해서 거창한 사회운동이나 민족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니사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정체성 문제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이자 여성으로 인물로 작품 안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결론 부분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그 린드너라는 그 백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우리 백인 사회에서는 유색인종이 우리 마을에 이사와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완곡하게 친절하게 가족들을 설득하지만 그런 어떤 인종 문제와 차별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마마나 뭐 그 가족 마마의 가족들이었다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사겠다는데 나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시민인데 뭐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너희가 뭔데 이 집에 이사 와라 마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집 구입은 정말 이 가족이 아버지 때부터 너무나 원했던 그런 소원이자 소망인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린드너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쫓겨났는데 약간 이 연극 희곡 안에서 그런 복선이 뭐냐면, 월터가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 자금이자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동생의 학비를 날렸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나서 그런 베니사와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을 먹고 다니고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이 린드너의 명함을 뒤지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해요. 그래서 루스나 베니사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아니, 설마 월터가 사업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어렵게 마련한 집까지 그 백인 사회에 웃돈을 받고 팔아서 그걸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루스는 가족과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까, 그런 가족의 그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 자신의 시누인 베니사를 달래가면서 또 어머님 마마의 시중을 들면서 너무 그 오빠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중재하고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가사와 일을 병행하다가 급기야는 임신한 둘째를 낙태 수술을 받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기가 생겨도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첫째 아들조차도 10살이 넘어서도 자신만의 방과 공간을 갖지 못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둘째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한 채 몰래 그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를 만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루스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다투기 바빴지 정작 루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루스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참 저는 이 희곡을 재해석할 때 뭐 월터나 뭐 마마, 베니사의 시각보다는 루스의 입장에서 한번 작품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보고 또 어머니상, 며느리상, 여성상,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루스의 그런 관점으로서 작품을 재해석해봐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설에 이 희곡에 반전이 있었죠. 월터는 그 린드너에게 집을 비싸게 팔아서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린드너 씨를 다시금 집에 초청해서 그 마지막 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들 그리고 아들인 트라비스가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희곡이 마무리됩니다. 월터의 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벌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는 린드너의 눈을 단호하게 쳐다본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매우 친절했던 린드너가 화가 나서 곧바로 나가버리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린드너나 백인 사회가
정말 이 가족이 뭐 갈등이나 차별을 겪어서 힘들까봐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본인들의 마을에 유색인종이 이사 오는 것 자체를 혐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계획대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나가버리는 모습을 통해서죠.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달라요. 가족이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가서 그 안에서 차별을 받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영화에서는 그려지지만 희곡에서는 그냥 이사 나가는 장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의 이제 대사를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딸인 베니사와 어머니인 마마.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마도 이민자들은 해외 또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손쉬운 것이 이제 종교, 이제 교회, 한인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자리를 잡고 인맥을 쌓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해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마마도 그러한 이유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니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사상의 한 종류로 생각했고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하고 또 신앙으로 이해하려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마마, 나이 어린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넌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다. 나와 너의 아빠는 너와 오빠를 일요일마다 교회에 데려가느라고 애를 먹었지. 베니사, 엄마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사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사상이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비도덕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인간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용을 얻어야 하는 것이 지겨울 뿐이라고요.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베니사의 뺨을 세게 때리죠. 여기에서는 종교 간에 대한 갈등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격한 마마와 또 실용주의적이자 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베니사와의 갈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민 1세대는 아무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민 2세대는 아예 그 이민 국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나 사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겪는 그런 세대 갈등으로 확장 해석해서 에세이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생각해볼 중요 주제로는 1950년대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승전국으로서 어느 국가보다도 강대국이 된 미국 사회에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여러 이민자들이 와서 국적이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주하는 그 현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민사회의 현실, 여성의 직업관과 정체성, 결혼관, 가정 내 서열 문제, 인종 간의 차별과 다양한 차별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이라는 것도 크게 봤을 때는 그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인종으로 인한 성별로 인한 차별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서열이 있었죠. 아직 마마나 월터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
그리고 이제 각 인물들의 고유한 가치관과 그것들이 희곡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고, 또 국제학교 시험에서 이 작품이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민사회 문제에 대한 작품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반대로 월터의 그 남성관,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아프리카에서 전사로 대변되는 가부장적인 남성상이 이 이민사회에서 노력하는 그런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함이겠죠? 이렇게 희곡은 소설에 비해서 다소 짧지만 그 짧은 길이와 상황 설정, 대사 안에 많은 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상황 전개로 또 재미가 있는 그것이 바로 희곡의 특징인데요. 국제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또 이민자 사회의 문제와 여성 문제, 정체성의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와 시대상을 담고 있는 한스 베리의 희곡 A Raisin in the Sun, 태양 속의 건포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희곡에 접근하고 또 가족이라는 그런 친근한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미국 사회에, 이민자 사회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이 작품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희곡을 배우거나 공부할 때 이런 희곡의 특징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인형의 집이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다른 희곡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